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 읽고 있고요. 만남과 자유라는 제2부 읽어드리고 있어요. 이번 클립에서는 사랑과 자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7번째 강의를 읽어드릴 거고요. 아주 멋진 매혹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랑의 노래와 냉혹한 연애의 법칙. 재밌겠죠? 오늘 읽어드릴 내용이 많아요. 사설 적고 바로 이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는 얘기를 하나 다시 하는 게 되겠지만, 사랑이란 살짝 혹은 제대로 미치는 것이다. 사물에 매혹되면 사물을 구원하는 친구가 되지만, 사람에 매혹되면 미쳐 노예가 된다. 사랑은 연인에게 심지어 정욕마저 허락한다.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노예는 미친 노예여서 하지 않은 명령을 듣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 아마도 그의 영혼이 밀려들어와 섞이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주인의 의사를 초과하여 복종하는 이런 영혼을 두고 노예라고 해야 할까? 미친 사랑의 얘기가 어디에나 있는 것은 본래 사랑이 미친 영혼의 비행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위험스런 비행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영화 트와일라이트에서 벨라가 인간의 세계를 벗어나 뱀파이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심지어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뱀파이어가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뱀파이어의 천적인 클렛 쪽 늑대인간 제이콥이 연적이기도 한 에드워드를 미워하면서도 뱀파이어 일가를 위해 싸우는 것도, 벨라를 먹고 태어난 딸 르네즈미의 각인되어 그의 수호천사 역을 하게 되는 것도 모두 영혼에 휘감겨 미치게 만드는 그 매혹 때문이다. 매혹은 휘말림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매혹된 것에 휘말려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 그것이 휘말림이다. 여러분은 이런 매혹과 휘말림의 경험 있으신가요? 매혹도 휘말림도 모두 강력한 수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수동적 상태, 이런 수동성에서도 자유의 싹을 볼 수 있을까? 자유를 의지와 관련시킨다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매혹의 힘에 휘말려 끌려 들어가는 것을 자유와 연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사랑은 자유와 반하는 어떤 것이라고 해야 할까? 사랑에 빠짐없이 수반되는 고통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부자유의 영역, 노예의 영역,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분명한 건 노예적 수동성이 매혹의 힘을 표현하는 것이 난 노예 상태에 대한 근심이 우리의 사랑의 욕망을 저지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홀려 알지 못하던 어떤 곳으로 간다. 아니, 그렇게 어딘가로 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힘, 매혹의 힘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이 멀쩡한 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내가 늘 하던 것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사고도 감각도 행동도 욕망도 모두 그렇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주변을, 자아의 주변을 위성처럼 맴돌고 있다. 사랑의 매혹은 나로 하여금 그 위성의 운동에서 이탈하여 뜻하지 않은 곳, 생각지 못한 곳으로 가게 한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하지 않던 짓을 하기 시작하게 한다. 휘말림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나를 벗어난다. 어쩔 수 없지 않고선 결코 벗어날 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자아다. 사랑과 매혹의 수동성이란 이 자아를 벗어나게 하는 이 어쩔 수 없음이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가 선 자리에 끌려 들어간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눈으로 보려 하고 그의 시점에 다가가려 애쓴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의 감각 속에 들어가 보고 들으려 하게 된다. 생전 듣지 않던 랩을 듣고 흥얼거리게 되고 전혀 읽고 싶지 않았던 골치 아픈 책에 손을 대게 될 것이며 뒤늦게 그림을 배우겠다고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 이전에는 먼 발치에서 보던 것들 혹은 거리감을 느끼던 것에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가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좋아한다고 그가 말하는 것에 그가 서 있다고 내가 믿는 곳에 다가갈 뿐이다. 그렇게 미끄러지기에 타자성에 다가가려 함에도 끊임없이 실패한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나는 그와 나 사이에 어딘가 혹은 나만큼이나 그에게서도 벗어난 어떤 곳에 간다. 그 또한 그럴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모두를 누구의 자리도 아닌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 사랑은 다른 감각을 갖게 만들고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넘어서는 사건이다. 그에게 도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저렇게 미쳐서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이를 통해 다른 것을 보고 듣고 하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 뒤에도 그를 통해 보고 들었던 것은 남을 것이고 그와 함께 좋아하던 책과 음악은 그를 통해 열린 눈과 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체험했던 세계는 그 체험 속에서 내게 밀려 들어왔던 것들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가도 넘어갈게요. 사랑했다는 기억마저 사라져도 사랑하며 얻었던 감각과 세계가 남는 것이다. 사랑이 나의 신체에 남기고 간 감각과 체험은 새로운 사랑의 모태가 되어준다. 사랑이 진정 하나의 사건이었다 함은 사람이 떠나도 이미 예전의 나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다른 감각과 세계가 내게 남아있다는 말일 터이다. 자, 다음 세션입니다. 소 제목은 능동적 사랑과 연애의 게임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미쳐서 사랑하는 건 아니다. 정신없는 사랑 아닌 정신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매혹되어 휘말려 들어가는 수동적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상을 남에게서 찾으려 다가가는 능동적 사랑이 있다. 자신의 감각과 취향이 바뀌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취향을 투영하며 기뻐하는 사랑, 자아를 맴돌던 궤도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타인마저 그 자아의 궤도 속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위성으로 만드는 사랑, 나의 이니셔티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물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나의 감각과 취향에 나의 꿈에 그대로 동일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의 자아가 강해도 사랑이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난 동일화할 수 없는 불가능성의 지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아무리 강한 자아라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 생각을 벗어나는 어긋남을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정신 있는 사랑이란 그 이탈마저 여전히 자아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랑이다. 거기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려 한다. 뜻대로 하기 위하여 자아 안에 사랑이란 관계를 포섭하기 위해 자신의 수동성을 약화시키고 상대의 수동성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밀당이라고 불리는 냉혹한 게임을 반복하여 시도한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이전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랑이다. 이전 삶의 연장으로서의 사랑일 것이다. 이는 필경 승리하는 사랑일 것이다. 연애의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타인의 마음속에 밀어넣는 것이다.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사랑에 미쳐선 안 된다. 상대보다 더 사랑해선 안 된다. 상대에게 매혹되고 상대에게 휘말려 자기의 이니셔티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로 하여금 사랑을 잃을까 연연토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상대에 대한 자신의 사랑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밀고 당기는 연애의 게임에서 승리할수록 사랑의 마음은 점점 얇아지고 얄팍해진다. 상대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커질수록 사랑의 열정은 약화되어 간다. 그 종착점은 상대를 전적으로 장악하는 대신 사랑의 마음이 전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피곤한 게임의 승리자는 얻어도 얻은 것이 없다. 그것은 목적을 잃지 않고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게임이다. 반면 노예처럼 끌려가면서 다른 감각, 다른 삶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패배자야말로 진정 승리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연애 게임에선 언제나 좀 더 사랑하는 이가 지는 것이 좀 더 사랑하는 이가 지는 것이 게임의 법칙이다. 연애의 역설은 연애의 게임에서 이기는 자는 사랑의 사건에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졌다면 그렇게 질 때마다 타인의 감각이 타인이 본 세계가 내게 밀려 들어올 것이다. 피할 수 없이 연애의 게임에 말려들었다면 차라리 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 지지 않는 사랑이란 매혹 없는 사랑이다. 타자성의 장애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랑이다. 이기는 자는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랑을 잃지만 지는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 자아를 잃는다. 고통을 얻는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내게 어떻게 하는가와 무관하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의미에서 능동적 사랑이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을 갖는 한 그 대상을 그의 마음을 얻고자 하게 마련이니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기에 사랑 그 자체에 몰두하기도 쉽지 않다. 노예적 수동성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자아가 자존심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그 수동성과 자아 사이에서 장악당한 노예적 상태와 장악한 주인의 상태 사이에서 끝없는 번뇌와 갈등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찾아온다. 너무 저는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조금은 교감된 부분들이 있으시길요. 계속 읽을게요. 나의 몸, 나의 영혼이 없는 듯 존재해야 한다. 타자성 속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없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타자 안에서 타자 옆에 있는 것이다. 타자 안의 간극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타자성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혹된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타자의 눈으로 보고 타자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추어 움직여야 한다. 그게 완성될 때, 즉 자아를 완벽하게 넘어서게 될 때 그는 매혹의 특이점에 다가가는 데 성공한다. 저지하고 가로막는 이가 있어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는 어느 공간에서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랑과는 다른 순전한 매혹보다는 현실적인 고려와 적절한 애정의 교환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많은 사랑들이 해당하는 그런 사랑인데요. 서로 도를 지키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와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현실 속의 사랑은 이 두 개의 극 사이에 두 가지 사랑의 사이에 대비되는 사랑 사이에 있을 것이다. 타자성에 휘말려 자아를 버리려는 미친 매혹의 사랑, 그리고 자아의 궤도를 확장하면서 그 안으로 타자를 끌어들이는 사랑. 하지만 양자가 서로의 짝이라고 할 수 없다. 미친 사랑은 대개 상대방도 미치게 하는 경우가 흔하고, 정신 있는 사랑은 상대방 역시 정신 있는 사랑을 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친 사랑을 인간이 어찌 계속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의 생물학적 보증기간이 2년 정도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친 사랑에 지쳐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진화생물학자라면 그렇게 죽은 것들은 도태되고 적절한 기간 동안만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인간이란 종으로 진화한 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기 마련이다. 반대로 정신 있는 사랑은 애초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만 머문다면 사랑을 얻을 수 없거나 옆에 있던 사람도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붙들기 위해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 매혹되지 않은 사랑도 어느 정도라도 타자성에 열리며 자기를 넘어설 기회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비록 대개는 자아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겠지만 저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건대 다 많이 제게는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랑의 종합이란 소부분으로 문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일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사랑은 매혹됨의 사랑에서 좋아함의 사랑으로, 타자의 사랑에서 자아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갖는다. 양가 감정을 다룬 그래서였던가? 프로이트는 왜 사랑에서 같이 살던 이가 죽으면 유령이 되어 나타나는가에 나름의 대답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면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된다. 자식 교육에서부터 치약 짜고 양말 벗어놓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습관이나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이 싸움의 이유가 된다. 자아의 자장들이 충돌하는 시간이 20-30년 지속되면 몇 번은 속으로 저 왼손은 죽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진짜 그가 죽으면 죄책감에 그의 유령을 불러낸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해명이었던 것 같다. 타자성과 자아의 변증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죽은 배우자의 유령이 나타나거나 혹은 종종 보게 되는 황혼 이혼이나 부부 살해 같은 일은 일어날 리 없다. 잘 익은 과일 속에 과일 같은 원숙한 노년, 원만한 부부의 모습은 대개 우리의 공상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분이라 생각되어요. 사랑이란
빨간 돌과 파란 돌을 섞어 탑을 쌓는 것이다. 미친 열정의 돌과 차분하고 안정된 돌. 그러나 두 가지 돌을 섞어 탑을 쌓는 것이 어떤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랑의 종합은 그대로 방치하면 언제나 자화하는 종합으로 진행되고 탑은 펄해지기에 마련이다. 섞어 쌓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파란 탑을 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빨간 돌만으로 탑을 쌓으려 할 때 비로소 두 가지 돌이 섞인 탑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결말 부분이에요. 어려운 거죠. 정신없이 미쳐야 겨우 그와 내가 어느 정도 조화된 타협하는 능동성과 수동성이 어느 정도 그 합의를 이룬 절충 지점에 나의 사랑이 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미쳐야만 그 정도 상태에 겨우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자유로움, 또 그로 인한 자기의 확장, 자기의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겠죠. 부디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성장하시는 그런 만남들을 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음을 던지면서 저는 가렵니다. 당신은 사랑 잘 하고 계신가요? 어제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제 봤던 그 클래식 공연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었나? 뭐 그런 곡을 연주를 해줬었는데요. 그 의미가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해라. 지금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사랑하라. 왜냐하면 어느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렇게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 오늘을 후회하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지금 많이 사랑하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